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5월도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즘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어떤 것들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바로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지표들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한 일정들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게 FMC 의사록이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 첫 번째 주에 있었던 FMC 회의에서 주요 위원들의 발언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봤을 때 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는 저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은행 안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내용이 오갔을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일단은 현재 3.5%인 기준금리가 그대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과 관련해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1월이에요. 1월이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은 맞는데 어떤 1분기냐면 2024 회계연도에 대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대형 유통 소매업체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도 역시 코스트코라든지 베스트바이, 달러트리와 같은 이런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목요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표 중에서는 좀 봐야 할 부분들이 일단은 주택 판매와 관련한 지표들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도 많이 보긴 하지만 글로벌 단에서 보면 마킷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여기는 이제 잠정치예요. 매월 말일경에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매월 초로 넘어가면 확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잠정치의 결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는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지금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이 심리 지수가 조금 불안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6월 GfK 소비자 신뢰 지수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한 번 더 업데이트돼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가게 되면 이제 연준이 즐겨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그리고 개인 소득, 개인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같이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부채 한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간밤에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G7 정상회담이 가까운 일본에서 열립니다. 주말까지 열리는데 원래 이 G7 정상회담이 일요일날 끝나고 나서 원래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 쿼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호주, 인도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쿼드라고 한 공동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원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참석하지 않고 곧장 귀국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젯밤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곧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상당히 높인 것 같습니다. 실제 부채 한도가 예정된 시한 내에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경제라든지 또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미 저희가 몸소 느낀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 내놨냐면 혹시나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협상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부채 한도가 인상 안 된 적은 없었다. 다만 그 과정이 중요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간밤에도 보면 증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제조업 경기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제 월말까지 각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들이 있는데요. 지금 움직임을 보면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아웃라이어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뉴욕이었거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였는데, 요게 이번 달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월간 변동성은 큰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 추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시 미국의 이 제조업 경기가 느끼고 있는 상당히 부담이 크구나라고 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까 보셨던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여러분께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제조업 경기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추세적 하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간밤에 은행주에 대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금 그럼 은행 우리 이제 더 이상 리스크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주요 은행들로 보면 연초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뭐 70%도 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99% 찍고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뭐 시장에서 도태된, 파산된 은행이잖아요. 시그니처라든지 SVB라든지 여기 하나는 없죠. 펄스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폐지 절차를 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대형은행들과 소형은행들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면 아직은 소형은행들이 상당히 언더퍼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보실 만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 은행 개수가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으실 텐데, 실제로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거의 12,000개에서 14,000개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1982년, 이때가 1982년을 정점으로 해서 현재 2022년 말 기준 4,135개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금융위기 전과 후로 좀 나눠서 한번 보시면은 연평균 은행 감소하는 속도가 금융위기 전에는 대략 마이너스 2.9%였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3.9%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만약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이 올해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2.9%를 가정하게 되면 대략 한 120여 개 정도, 그러니까 3.9%를 가정을 하게 되면 대략 160개 정도, 그리고 SVB 은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 있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실시한 논문, 그러니까 스터디에 따르면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SVB 사태로 인해서 그런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은행들의 개수가 대략 186개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최근 논문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추세적인 움직임에 거의 부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은행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소규모 은행들의 합정연행은 기존에도 계속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올해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규모가 있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은행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상당히 견고하고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소형은행의 예금하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단기 자금 시장인 MMF 간의 예탁장고가 역전이 됐습니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전은요 3년 만에 지금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역전된 이 MMF 자금이 언제 이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과거 흐름상에서 보면 실제로는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에 일정 부분의 시차를 두고 MMF 자금들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향후에 MMF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들은 향후에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는 과정이 나와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되는 게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물가가 잡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리를 갑작스럽게 내릴 만한 어떤 중대한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거는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때는 뭐가 있었죠?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슈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는 언제 나타났었느냐라고 보면 역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유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3년 이후 그러니까 한 40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 파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에요. 그리고 검정색 라인이 장단기 금리차,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보는 10년물과 2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황색 선이 바로 기준금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 그래프가 좀 뒤로 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나타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금리 인하가 나타난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보면 여전히 상당히 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폭이 큰 상황에서 향후에 금리 인하가 처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논점은 언제예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 거냐예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저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가계 부채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되게 따끈따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는데, 일단 보시면 가계 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17조 달러 언저리였던 16조 9천억 달러였다라고 하면 이번 1분기에는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전체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게 바로 이 모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대출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뒤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대출 규모가 대략 1조 6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거의 1조 달러에 근접해 있고, 학자금 대출이 대략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HELO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긴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받는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 모기지와 병행해서 같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내 집이에요. 내 집이면 내 집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 한 여기 70%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모기지다라고 보면 여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이 기존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한 3, 4개 분기는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는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연령별로 한번 부채 규모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 연령대에서 보면 모기지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이 18세에서 29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여기 밑에 있는 게 자동차 대출이고요. 위에 있는 게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760점 이상의 고신용도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중신용자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비중이 높더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한 개 분기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한 그런 연체율이 최근에 신용카드라든지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약간 끝에서 꼬리를 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학자금은 팬데믹 부양 조치로 인해서 현재 상환 납부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6월 말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빠르면은 오는 9월부터 납부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더 앞서 18세에서 29세 그리고 중저신용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 들어서 새롭게 연체하는 항목들 또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새롭게 30일 이상 연체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새롭게 90일 이상, 요건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앞서 보셨던 실제 90일 이상 연체에 이제 앞으로 잡힐 것들인데, 이게 보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어떤 분야를, 신용카드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여를 많이 한 연령대가 어디냐 또는 신용대가 어디냐라 봤을 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18세에서 29세 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 자체가 중신용자나 또는 저신용자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8세에서 29세 같은 경우가 자동차에 대한 비중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11년 이후 거의 뭐 20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특히 18세에서 29세 또는 30에서 39세, 실제로 보면 여기가 주력 소비층이겠죠. 네, 얘가 주력 소비층일 텐데 여기에서 이 연령대에서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타겟과 홈디포가 실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CEO들의 언급을 좀 보면, 자,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신뢰가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도 있고 또는 은행 사태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광범위한 압력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타겟은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도둑들이 많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도둑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로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나온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조금 서프라이즈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 심리 지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에 대한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연달아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우려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얘기했던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잘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 인플레가 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 저희가 일단은 최근 들어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될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나온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2%까지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3.2%는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인즉슨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의 높이가, 절대적인 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노이즈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엑스데이트를 앞두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욕연은에서 발표한 1분기 가계부채 신용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특히 좀 약간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들이 바로 신용카드나 자동차와 같은 이 소비자 신용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특히 말씀드린 거는 18세에서 29세 그리고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역시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쿼드 회의까지 연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미국으로 가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역시 가장 키워드는 바로 AI, 인공지능인데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그리고 FOMC 회의록도 공개가 함께 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뭐 이외에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